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실력 좋은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강서윤, 나이는 45인데 수술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죽어가는 사람도 이 양반 손만 거치면 다시 살아난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실력만 좋았던 게 아니라 마음씨가 너무 곧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큰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그 지저분한 권력 다툼과 비리를 모르는 척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병원 이사장 아들이 있었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아버지 백으로 차기 병원장 자리만 노리던 박건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돈 많은 VIP 환자 수술을 맡았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환자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피가 솟구치고 수술실 기계들이 요란하게 울려대니 이 친구가 겁에 질려 손을 덜덜 떨며 얼어붙어 버렸지요. 마침 지나가던 강서윤 박사가 그 비상 상황을 보고는 앞뒤 재지 않고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켜봐요. 소리치며 단 10분 만에 터진 혈관을 꿰매고 환자 목숨을 겨우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참 운도 없지. 그 환자가 워낙 고령이라 수술 후 합병증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병원 이사장이란 사람이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아주 고약한 짓을 꾸밉니다. 수술 기록을 싹 조작해서 가만히 있던 강 박사가 허락도 없이 수술실에 들어와 멋대로 손을 써서 환자가 죽었다고 덮어 씌운 겁니다. 자네가 다 뒤집어 쓰게. 이사장이 강 선생을 불러놓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강 선생, 이번 일 자네가 했다고 해. 그럼 나중에 복귀시켜줄게. 싫다면 평생 의사 노릇 못하게 만들 거야. 강 박사는 대쪽 같은 사람이라 절대 굴복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믿었던 동료들도 아끼던 후배들도 다들 제 살길 찾겠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통에 결국 강 박사는 억울하게 면허 정지를 당하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전광판에 올해의 의사라고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던 강 선생님 사진이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의사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서윤 씨는 마지막 징계 통보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곳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권력자들 뒤를 봐주는 곳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날 밤 서윤 씨는 15년 동안 제 몸처럼 입었던 흰 가운을 병원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왕진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강원도 정선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도착한 정선은 참 아름다웠지만 마음 다친 서윤 씨 눈에는 그저 사방이 막힌 감옥처럼 보였을 겁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달빛 진료소는 이름만 거창했지 낡은 석가래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다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병원에 번쩍이는 수술 조명 대신 창틈으로 새어드는 달빛이 전부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 안 하던 깐깐한 선생님이 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디 쉬웠을까요? 첫날부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입담 좋기로 소문난 팔복이 할머니가 새로 이사 왔다고 검은 된장을 한 사발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윤 씨 직업병이 또 도진 거예요. 할머니 정성은 생각도 안 하고 대뜸 위생 상태가 어떠니 된장이 너무 짜서 건강에 해로우니 하며
바른 소리를 해댔지요. 그 말을 들은 팔복이 할머니가 기가 차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고, 서울 양반아. 이 된장이 약이여, 약.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어? 평생 그 뾰족한 칼이나 닦고 살 팔자구먼. 서유는 그날 밤 생전 처음 제 손으로 끓인 된장찌개를 한 입 먹고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교과서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맛이 있다는 것을. 비록 속으로는 위생 불량을 외쳤지만 몸은 신기하게도 그 따뜻한 기운에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유는 빳빳하게 풀먹인 흰 가운 대신 시장에서 산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를 챙겨 입었습니다. 약초를 캐야 환자들 줄 약이라도 다린다는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호미 한 자루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산이라는 게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박사님이라도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서윤 씨 눈에는 이게 인삼인지 그냥 풀떼기인지 아니면 먹으면 큰일 나는 독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옆에서 쩔쩔매는 꼴을 보고 지나가던 김씨 어르신이 혀를 차며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잡초고 요놈이 도라지래요. 서울서 공부만 하느라 눈이 침침해졌나 봐. 그 소리에 서윤 씨 얼굴이 사과처럼 발그레해졌습니다. 세상에 손가락 끝 감각 하나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느다란 미세혈관을 척척 찾아내던 그 신의 손이 산속에서는 영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흙 속에서 진짜 생명을 골라내는 일은 서울 병원에서 하던 의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지요. 그날 서윤 씨는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흙을 파헤쳤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고운 손가락 손톱 사이에 까만 흙대가 새카맣게 껴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런 자기 손가락을 보며 하하 하고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강남 대형 병원에서 잘 나갈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늘 긴장 속에서 살던 마음이 그 까만 흙대를 보며 처음으로 시원하게 풀린 겁니다. 비로소 가짜 인생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자유를 맛본 셈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불이 켜진 진료소를 보며 저 선생님 밤마다 공부하나 바라며 다들 한마디씩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공부가 아니라 할머니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엔 환자의 병명이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뒷산 순이네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외로워서 오는 것. 말동무를 해주니 씻은 듯 낫더라. 서윤 씨는 그 글귀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귀에 걸고 있던 청진기는 심장 소리만 들었지 그 사람이 왜 슬픈지 왜 마음이 아픈지는 단 한 번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할머니의 마음을 배우다 보니 차갑던 진료소 풍경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던 독한 소독약 냄새는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구수한 숭늉 냄새며 정겨운 사람 사는 냄새가 포근하게 차올랐지요. 매일 아침 산허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걸 보면서 서윤 씨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 어쩌면 이곳은 내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던 나를 다시 고치는 수술실일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서윤 씨는 화려했던 강남 전설 강서윤이라는 이름표를 미련 없이 떼어버렸습니다. 대신 정선 산골의 달빛 진료소 강 선생으로 차근차근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착한 지 어느덧 1년. 서윤 씨에게 산골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그날은 하필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강원도 산간에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것이라며 연신 붉은색 자막을 띄워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얀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서윤 씨는 낡은 진료소 난로에 장작을 하나둘 집어넣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위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시던 묵직한 무쇠솥이 얹혀 있었지요. 그 안에서는 대추며 생강, 감초 같은 약재들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하고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 따스한 김을 쐬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수술 장갑 꽉 끼고 피 말리며 싸웠던 그 치열했던 밤들이 이제는 꼭 남의 일인 양 전생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지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사람 살리는 일 같은 건 다시는 안 할 거야. 서윤 씨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혼잣말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난데없이 날카로운 타이어 소리가 비명처럼 들리더니 곧이어 거대한 쇳덩이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끔찍한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진료소 유리창이 덜덜 떨릴 정도였지요. 그 소리에 서윤 씨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수술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건 보통 사고가 아니다. 아주 큰 사고다. 서윤 씨는 앞뒤 잴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패딩 하나 대충 걸쳐 입고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할머니의 가죽 왕진 가방을 어깨에 들쳐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칼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서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소리가 난 낭떠러지 쪽으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자동차 비상등만 깜빡깜빡하며 비극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세단 한 대가 형체도 없이 구겨진 채로 낭떠러지, 중턱, 커다란 소나무에 아슬아슬하게 대롱대롱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밑으로 굴러떨어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요. 서윤 씨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서윤 씨는 미끄러운 눈 비탈을 거의 구르다시피 하며 내려갔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뺨이 긁히고 손등이 터져서 피가 맺혔지만 지금 그게 아픈 줄도 몰랐지요. 마침내 간신히 차문에 손이 닿았는데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비린내와 매캐한 연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니 운전석과 조수석의 젊은 남녀가 고개를 푹 떨군 채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목줄기를 짚어봤지만 이미 차디차게 식어 있었고 옆에 있던 여자의 손을 잡아봐도 아무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생활하면서 죽음을 수없이 봐왔던 서윤 씨였지만 이 깊은 산골 눈더미 속에서 마주한 죽음은 유독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는 허망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온 거지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응애, 응애. 기적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소리를 뚫고 아주 작고 가느다란 생명의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 소리에 서윤 씨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뒷좌석 문을 붙잡고 잡아당겼습니다. 찌그러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데 그 안에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체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아수라장 속에서도 아주 튼튼한 카시트에 고정된 작은 아기 바구니 하나만은 멀쩡하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도 채 뜨지 못한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지요. 서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감싼 담요를 살짝 걷어내니 이 아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윤 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더 이상 공포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맑은 눈망울로 서윤 씨의 거칠어진 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었지요.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어 있던 서윤 씨의 심장으로 전해지는 순간 서윤 씨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서윤 씨는 자기 체온이라도 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의 아기를 품에 꼭 안고 패딩 안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심장 소리가 서윤 씨 가슴팍에 닿아 콩닥콩닥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차가운 낭떠러지 위에서 단 하나의 생명이 꽃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심하게도 차가운 눈송이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서윤 씨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 부모님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짧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의 이 작은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그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발걸음이 앞으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질 비밀스러운 삶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을 테지요. 진료소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조금이라도 체온을 잃을까봐 서윤 씨는 본인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도 아이 얼굴에 연신 따스한 입김을 후후 불어넣으며 달렸습니다. 간신히 진료소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마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랫목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지요. 서윤 씨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몸은 예전 수술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계처럼 착착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기 몸에 묻은 차가운 눈가루며 이물질들을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이고 청진기를 아기의 그 작은 가슴에 살며시 갖다 대 보았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힘찬 고동소리였습니다. 아기는 그제야 안심한 듯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서윤 씨는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빗물이 뒤섞여 엉망이 된 얼굴 위로 안도의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안도의 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고 현장에 남겨진 부모님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빨리 구조대를 불러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려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쥐죽은 듯 조용해야 할 산길에 대형 차량 여러 대의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 씨는 본능적으로 방 안의 전등을 끄고 숨을 죽인 채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수십 개의 강력한 조명이 낭떠러지를 대낮처럼 훤히 비추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수십 명이나 나타나서 개미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달린 특수 차량이 오더니 사고난 차를 통째로 들어 올려 대형 트레일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파편 하나, 유리 조각 하나까지 진공 청소기 같은 장비로 싹 빨아들이더니 마지막엔 특수 약품까지 뿌려가며 핏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2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마술처럼 사고 현장이 통째로 사라진 거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 씨 등 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권력자들 생리를 훤히 봐왔던 서윤 씨였기에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건 사람을 구하러 온 경찰이나 구조대가 아니라 법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거대 권력이 증거를 없애려고 보낸 청소부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내 서치라이트가 꺼지고 차량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산길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곳에 사람이 죽고 차가 굴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서윤 씨의 기억과 품 안에 잠든 아기뿐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겉사계를 들추고 속사계를 조심조심 확인하는데 베네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백금 보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보석함 뚜껑을 연 서윤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보석함 바닥에 아주 익숙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각형 별 모양 안에 찬란한 눈동자가 그려진 그 로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거대 기업, 대성그룹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의 이름인 듯한 도윤이라는 글자와 함께 꼭 옛날 황실, 가계도에서나 볼 법한 금박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10일 이도윤, 제국의 별이 되리라. 서윤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이라면 서윤 씨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병원 재단의 진짜 주인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바로 그 거대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였던 셈입니다. 방금 전 그 사내들이 왜 사고 현장을 그토록 무섭게 지워버렸는지, 왜 구조대도 부르지 않고 흔적을 없앴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는 꼭 살려야 할 보물이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서윤 씨는 보석함을 손이 하얘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대성그룹.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억울한 누명으로 나락에 떨어뜨렸던 그 실력 없는 의사박건, 그리고 그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거대 재단의 진짜 주인이 바로 그들이었으니까요. 서윤 씨 머릿속에 번개라도 친 듯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이 아이는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 작정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이 눈보라 속으로 밀어넣은 거구나 하고 말이지요. 서윤 씨는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가여운 아이를 지금 세상 밖으로 내보냈다가는 다시 그 차가운 낭떠러지로 던져질 게 뻔했습니다. 아기가 잠결에 서윤 씨 옷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는데 그게 꼭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윤 씨는 창밖의 시커먼 어둠을 매섭게 노려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자신의 의사 면허증과 예전 병원 기록들을 전부 꺼내서 활활 타오르는 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불길이 서윤 씨의 화려했던 과거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강하늘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날 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였던 강서윤은 죽고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속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거운 비밀을 묻은 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산골 엄마가 새로 태어난 것이지요. 진료소 밖에는 여전히 눈이 무심하게 펑펑 내려서 세상의 모든 진실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산천초목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서윤 씨 품에서 자란 하늘이는 어딘가 모르게 다른 애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또래들은 산을 뛰어다니며 흙투성이가 되기 일쑤였으나 하늘이는 신기하게도 늘 몸가짐이 정갈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속엔 7살 아이가 가질 수 없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일부러 하늘이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너무 똑똑하면 혹시라도 세상 눈에 띌까봐 일부러 글도 가르치지 않고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자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천재성은 주머니 속 송곳 같아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삐져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진료소 뒤뜰에서 서윤과 하늘이가 바둑을 두던 날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 바둑을 가르쳐 주었지만 한 달도 안 되어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하늘이는 바둑판을 보지도 않고 돌을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두면 15수 뒤에 제가 엄마 집을 다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지 말고 저기 두세요. 그래야 엄마가 안 속상하죠. 하늘이는 엄마가 지지 말라고 수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슈퍼컴퓨터처럼 착착 돌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이토록 영특한 아이를 보고 있자니 서윤 씨 마음은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비범한 재능이 언젠가 독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외제차 서너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흙먼지를 폴폴 일으키며 내린 사내들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칼날같이 빳빳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사진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7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아기 이도윤의 모습과 그 부모님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지요. 그 시각 진료소 마당에서 흙으로 아주 정교한 성을 쌓고 있던 하늘이가 갑자기 손을 딱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그 서늘한 눈동자로 산 아래 마을 입구를 가만히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산 밑에 검은 늑대들이 왔어. 총을 든 아주 사나운 늑대들이야. 부엌에서 저녁 찬거리를 다듬으며 무뎌진 칼을 갈던 서윤 씨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의사로서의 예민함, 그리고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단숨에 깨어났지요. 서윤 씨는 칼을 내려놓고 방으로 달려가 벽장 깊숙이 숨겨뒀던 그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내가 길을 지워버릴게. 하늘이 말했습니다. 하늘아,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내 가방 챙기렴. 우리 이제 숨바꼭질할 시간이다. 서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우리 하늘이는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 씨의 떨리는 손을 제 작은 손으로 꼭 쥐면서 나직하게 말하더랍니다. 걱정 마요, 엄마. 절대 우리를 못 찾아.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7살 어린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롭던 7년의 세월이 끝이 나고 이제 거대한 폭풍우가 산골 진료소를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이닥친 검은 시커먼 차들은 대성그룹에서도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도맡아 하는 수거팀이었습니다. 7년 전 현장을 흔적도 없이 지웠던 그들이 다시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 죽은 줄만 알았던 후계자가 살아있다는 익명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팀장이라는 강태식이라는 자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 씨의 진료소로 향하는 외길을 후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료소에 도달하기도 전에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뿐인 길로 갔는데 자꾸만 막다른 낭떠러지나 엉뚱한 밭더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늘이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전날 밤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과 마을의 이정표를 교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7살짜리가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전술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창밖을 보지도 않고 가만히 소리를 듣더니 서윤 씨에게 말했어요. 엄마, 늑대들이 길을 잃었어. 하지만 코가 아주 좋은 놈이 하나 섞여 있네. 15분 뒤면 여기까지 올 거야. 산의 울림이랑 바람 소리만 듣고도 놈들이 어디쯤 왔는지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서윤 씨는 그 모습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걸 넘어서 이 산 전체를 자기 손바닥 안에 장난감처럼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 씨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지요. 강남을 호령하던 그 치밀한 두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윤 씨는 진료소에 있는 약품들을 이것저것 섞더니 냄새도 색깔도 없는 아주 강력한 마비가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진료소 입구에 있는 스프링클러 장치에 슬그머니 그 약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서윤 씨는 왕진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의사가 아니라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암사자가 된 셈이지요. 마침내 강태식과 그 험악한 사내들이 진료소 앞마당까지 들이닥쳤을 때였습니다. 서윤 씨는 담담하게 평상에 앉아 대추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틱하는 소리와 함께 스프링클러에서 미세한 안개가 쫙 뿜어져 나왔고 사내들을 덮쳤습니다. 사내들이 당황해서 소리치기도 전에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풀썩풀썩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서윤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식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 급소를 제일 잘 아는 무서운 자객 같았지요.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내 아들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는 날엔 대성그룹 일가 전체의 심장을 내가 직접 멈춰줄 거다고. 추격자들을 제압하고 급히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가려던 서윤 씨와 하늘이의 앞을 웬 낡은 지프차 한 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서윤 씨가 본능적으로 하늘이를 등 뒤로 숨겼는데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고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준효? 그는 7년 전 모두가 서윤 씨를 배신할 때 유일하게 편을 들다 쫓겨났던 후배였습니다. 천재 해커이자 마취가 의사인 준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지금 대성그룹 회장님이 위독해서 난리가 났어요. 다른 자식들이 후계자 자리를 뺏으려고 이 아이를 죽이려 혈안입니다.
곧 헬기까지 뜰 거예요. 준우는 차 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도망은 끝났어요. 선배가 뺏긴 면허증,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이름 다시 찾아와야죠. 서윤 씨는 하늘이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7살 소년이 마치 이 모든 걸 기다렸다는 듯 엄마 가슴에 달린 청진기를 만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늑대굴로 들어가서 대장 늑대를 잡을 차례야.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하늘이의 눈동자가 차가운 금빛으로 번뜩이는데 서윤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7년 동안 키운 건 가냘픈 아기가 아니라 세상을 뒤엎어버릴 어린 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사람은 7년 동안 머물렀던 안식처인 산골을 떠나 거대한 욕망의 도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인 대성그룹 본사 빌딩. 그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는 창업주 이만복 회장의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유산을 두고 서로의 목을 겨누는 사이 낡은 지프차 한 대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본관 로비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것은 낡은 트렌치코트 차림의 서윤과 그녀의 손을 꼭 잡은 7살 소년 하늘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막아서자 서윤은 품 안에서 빛바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 안에 든 백금 보석함을 본 보안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7년 전 세상에서 지워졌던 황태자의 표식이었습니다. 유산을 나눠 갖겠다고 모여있던 재벌가 식구들 앞에 서윤과 하늘이가 나타났습니다. 7년 전 서윤에게 누명을 씌웠던 박건 병원장과 대성그룹 장남 이석진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서윤, 내가 어떻게, 그리고 저 애는 누구야? 석진의 고함에 하늘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7살 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한 눈빛이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큰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커요. 할아버지께서 시끄럽다고 하시잖아요. 하늘이가 병상에 누워 의식 없이 잠든 회장님을 가리키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서윤 씨는 아무 대꾸도 없이 담담하게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회장의 상태를 살피려는 순간 박건 병원장이 가로막았습니다. 면허 취소된 범죄자가 어디서 손을 대? 이 환자는 이미 뇌사 상태야. 그때 하늘이가 박건의 가운 주머니에 꽂힌 펜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매일 할아버지한테 주사하는 그 약, 그거 비타민 아니죠? 할아버지는 뇌사가 아니라 잠금 증후군이에요. 몸은 못 움직여도 우리가 하는 말, 지금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이는 엄마 서재에서 읽은 의학 서적의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해냈을 뿐만 아니라 박건이 회장에게 투여하던 약물의 농도와 냄새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건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력자 한준우가 미리 준비한 이동식 의료 장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윤 씨는 망설임 없이 회장님 목에 꽂혀있던 정맥주를 획 뽑아버리고 하늘이가 말한 약물에 해독제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끝까지 난 이석진이 경호원들을 부르려 하자 이번엔 하늘이가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7년 전 눈보라 치던 밤의 사고 현장을 지우고 있던 이석진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7년 동안 전국을 뒤져서 찾아낸 결정적 증거였지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 영상 지금 바로 뉴스 채널에 전송 예약해뒀거든요. 내가 손가락만 떼면 큰아버지는 바로 감옥 가시는 거예요. 7살 소년의 협박에 건장한 사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이 서윤 씨의 손은 신들린 듯 움직였습니다. 7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시절의 속도를 회복했습니다. 마침내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가쁜 숨을 몰아쉬던 이만복 회장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을 살려낸 서윤과 자신의 아들을 빼닮은 손자 하늘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7년 전 잃어버렸던 손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이는 회장님의 주름진 손을 꼭 맞잡으며 아주 예쁘게 싱긋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늦어서 미안해요. 엄마랑 같이 오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재벌가 악당들의 얼굴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산골에서 온 엄마와 아들이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이지요. 기력을 되찾은 이만복 회장님은 지체하지 않고 전국의 신문사, 방송사를 몽땅 불러 모았습니다. 대성그룹의 앞날을 결정지을 진짜 유언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였지요. 휠체어에 앉은 회장님 곁에는 이제 늠름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하늘이와 7년 만에 다시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서윤 씨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 앞에서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년 내 아들과 며느리를 죽이고 이 아이까지 없애려 했던 자들이 내 자식들이라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다. 장남 이석진과 박건 병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하늘이의 손을 꼭 잡으며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내 모든 지분을 손자 이도윤, 아니 하늘이에게 양도한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룹의 모든 권한은 아이의 법적 보호자인 강서윤 선생에게 위임한다. 장내에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산골의 노처녀라 무시당했던 서윤 씨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실세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 씨에게 누명을 씌웠던 박건 병원장뿐만 아니라 이석진과 그 일당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7년 전 눈보라 속에서 무서운 음모를 꾸몄던 늑대들이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비참하게 사냥을 당한 것이지요. 복수가 끝난 뒤 온 세상은 서윤과 하늘이가 화려한 재벌가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을 찾아간 서윤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하늘이가 이 화려한 감옥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아요. 이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주세요. 회장님이 깜짝 놀라시니 우리 하늘이가 옆에서 방긋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주식 숫자보다 산골의 별을 보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엄마도 차가운 병원장 자리보다 산골 진료소 청진기를 더 그리워하거든요. 하늘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곳은 강남의 화려한 병원이 아니라 정선의 따스한 구들장 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강원도 정선 산골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달빛 진료소 굴뚝에서는 예전처럼 구수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제 8살이 된 하늘이가 동네 꼬마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팔복이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에 서윤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나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죽 왕진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섭니다. 건강해진 모습의 이만복 회장이 손주를 보러 온 것입니다. 하늘이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품에 안고 서윤 씨는 먼 산의 안개를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짓습니다. 눈 속에 버려졌던 아이는 용이 되어 세상을 바꿨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의사는 그 아이 덕분에 진짜 사람 고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산골 진료소의 밤은 오늘도 달빛과 함께 따스하게 깊어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 김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